네, 안녕하십니까. 또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형용사절, 네, 지금 절 파트 다루고 있습니다. 형용사절 하겠습니다. 형용사절이라는 말은, 네, 형용사절이란 요거는 이제 형용사의 쓰임의 절로 바뀐 거죠. 형용사의 쓰임이 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초보 영상이기 때문에 뭐 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이 또 혹시 지금 좀 긴장 초보 그 단계에서 보통 이제 하실 때는 정신적인 긴장감들이 높으시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거슬리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제 뭐 앞으로 그 강의를 뭐 제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실지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거든요. 내가 초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다 어려워지고요. 내가 이제 그냥 뭐 초보지만 준전문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또 거슬리는 것들, 사소한 것들을 그렇게 구애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쓰는 용어들이 대체적으로 보통 이제 전공 과정이나 전필 과정이나 최상 교양학부 정도에서 이제 뭐 정의 내릴 때 쓰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표현법이다 보니까 혹시 좀 뭐 또 말을 이렇게 어렵게 굳이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분들을 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그 영어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영어는 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쓰는 뭐 독특한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이 거슬리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짚어드리는데요. 그냥 이건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 학업을 할 때 쓰는 표현들이긴 합니다. 아무튼 형용사의 쓰임이 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거 이제 그럼 이제 형용사의 쓰임을 아셔야 되잖아요. 형용사의 쓰임이라는 게 뭐냐? 형용사의 쓰임이라는 것은 먼저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수식. 꾸민 말이죠. 꾸민 말. 수식한다. 이게 형용사의 정의죠. 물론 그 주요소상 보어로 쓰일 때에는 독립돼 있죠. 보어로 쓰일 때에는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 같이 안 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뭐 명사 대명사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서는 그렇게 돼 있죠. 형용사는 명사 뒤에 올 수도 있고 또 명사 앞에 올 수도 있는데 뭐 이제 90%는 90% 이상은 앞에서 뒤에 있는 걸 수식하죠. 보통은 이제 그 정보 처리의 원칙상 그 위치가 그렇게 돼 있죠. 수식하는 그 어휘가 그 수식 당하는 어휘 앞에 그러니까 수식하려는 어휘 앞에 오게 돼 있는 게 그게 이제 정보 처리의 어떤 그 흐름상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에는 동사 파생이죠. 동사 파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A로 시작하는 형용사. 그러니까 물론 A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대부분 동사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A로 시작하는데 A로 시작하는 것 중에 동사 파생이 아닌 형용사들이 이제 앞에서
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동사 파생이기 때문에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보통 뒤에서 수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죠. 분사. 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형용사절이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명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대명사는 얘는 이제 구정보기 때문에 이 명사들은 신정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치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앞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뒤에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이제 가능한데 대명사의 경우에는 only 형용사가 뒤에서만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역시 요거 이제 정보 처리 원칙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이제 프래그매틱 파트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 강의 중에 프래그매틱 파트를 혹시 찾아보실 분들이 이제 있으시면 그때 요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 이제 기본 가볍게 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영어 문법도 막 층을 나누면은 굉장히 이렇게 층층이 쪼개져요. 그래서 뭐 아주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제까지 가셨을 때는 뭐 거기에서는 또 파가 갈려 가지고 그래서 뭐 각각의 또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현상도 다르게 진단이 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뭐 강의 들으시면서 평소에 이제 들으시든 하고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그러면 뭐 그게 구문론 파트인지 통사론 파트인지 뭐 의문론 파트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알고 계신 정보와 제가 말씀드린 정보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왜 했냐 그러면 아까 형용사가 동사 파생에 이제 A 하나만 들어줬기 때문에 혹시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것만 얘기하실까 뭐 이러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그렇다는 거고 뭐 동사 파생이라는 그 전 조건 안에는 여러 형태의 단어들이 형용사들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명사나 대명사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원래는 대부분의 형용사가 앞에 와갖고 수식을 하는데 이 분사, 동사 파생 그리고 이 형용사절 얘네들은 무조건 뒤에 오는 거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논란이 될 게 없습니다. 명사, 대명사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명사나 대명사를 형용사절에서는 그냥 명사, 대명사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품사로는 뭐 그렇게 구분해서 부를 수가 있겠지만 이 형용사절과의 관계를 따지는 문장에서는 선행사라고 부르죠. 선행사. 그러니까 선행사라는 거는 요게 형용사절 앞에 그러니까 미리 앞선자를 얘기하는 거죠. 형용사절 앞에서 형용사절을 이끌어가는 명사나 대명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형용사절을 이끌어가는 명사나 대명사이다. 물론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쓰는 뭐 세부적인 표현들은 약간씩 다르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따라가지고. 저는 이제 이끌어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수식을 받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 선행사라는 것은 형용사절이 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놓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형용사절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종류가 있죠. 형용사절의 종류는 첫 번째는 관계 대명사인데요. 자, 문법 학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 문법 시간에 사용하는 용어들을 알아야 대화가 또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대화를 위한 기본 용어가 뭐였냐? 기억나시나요? 품사. 일단은 품사 그리고 주요소라고 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품사와 주요소의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이건 이제 설명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 여기서도 역시 다시 품사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일단 대명사 품사 나와 있고요. 그럼 이 관계라는 말이 품사로 뭐냐? 관계라는 말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자, 앞에 영상으로 다시 돌려서 보시면은 주절과 종속절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랬죠. close. close가 이거 이제 사실은 이 절 개념이 쉽지는 않은 게 한국어는 이렇게 주절 종속절로 절을 나눠서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 아는 문장이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영어에서 지금 다루는 주절과 종속절하고는 다릅니다. 언어 체계도 다르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문장 대 문장의 어떤 움직임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요. 쓰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어 언어 습관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 듯 모를 듯 내지는 뭘 자꾸 했던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이 존재를 새겨 넣고 각인을 시키고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채우려고 계속 했던 얘기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 그러면은 이 절의 구분법 바로 접속사의 여부입니다. 종속절은 접속사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 주절은 접속사가 무조건 없어야 한다. 접속사는 같이 못 쓴다. 자, 이러면 이제 주절과의 관계가 대충 정리가 되실까요? 어떤 형태가 되었던 종속절은요, 이 주절의 여하튼 어떤 빈 공간을 채워주는 주절에서 그 다 말할 수 없는 거를 논리적으로 채워주는 역할, 서포팅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석을 하시다가 보면은 서포팅이라 그랬더니 오히려 종속절이 메인이 되고 주절이 서포팅, 그거는 이제 서포팅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자, 접속사의 기능이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주절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연결고리의 기준은 뭐냐면 논리입니다.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접속사의 기능이고 그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바로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주절은 뭔가 정보의 퀄리티도 높아야 되고 정보의 양도 많아야 될 거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종 이렇게 되니까 주인이니까 당연히 뭔가가 많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의 양이나 정보의 어떤 질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접속사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물론 뭐 이것도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가 자꾸 새기 때문에 요것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절과 종속절에는 접속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을 짓는다. 그 다음에
종속절에는 접속사가 있어야 한다. 자, 관계라는 말이 접속사, 품사로는 접속사의 다른 말이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관계를 이제 어떤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대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대명사, 품사가 오면 이제 뭘 떠올리셔야 될까요? 주요소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게 주어, 그렇죠. 목적어, 그렇죠. 보어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접속사가 하는 일입니다. 접속사가 그냥 연결시켜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컨정션의 역할이 주어 일도 하고 목적어 일도 하고 보어 일도 한다 그래가지고 접속사가 이런 쓰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합친 말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류는 뭐를 기준으로 나뉘어지느냐 하면 선행사를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어떻게 되냐? 네. 선행사의 종류가 먼저 사람이 오면은 줄여서 관대라 그러죠. 관대. 관계대명사를 줄여서 관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사람이 오면 who를 쓰죠. 네. 그 다음에 사물이나 뭐 동물 이 오면은 which를 쓰죠. 네. 그 다음에 사람, 사물, 동물 모두 들어올 때는 that을 쓰죠. that을. 그 다음에 선행사가 포함입니다. 선행사 포함.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선행사는 같이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선행사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요 이 안에 선행사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행사를 얘가 품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또 써버리게 되면은 전쟁 난다. 하나는 뭔가 이식 세포가 돼가지고요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없앨 놈이 누구냐? 이놈을 없앨 것이냐, 이놈을 없앨 것이냐 선택을 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왜? 여기는 세 개는 다 선행사가 있는데 얘만 선행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다는 게 관계 형용사절인데 선행사가 그 중에 한 놈이 없는 놈이 딱 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주목을 많이 받죠. 네, 그래서 시험에 이 what이 올 것이냐, 뭐 얘네들 중에 뭐가 올 것이냐. 네, 이제 정체불명을 얘하고 보통 많이 비교해서 쓰죠. 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구분이 딱 돼 있는데 얘는 이제 블렌딩이죠. 네, 다 섞어서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얘하고 두 개. 요거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who와 which만 관계대명사로 쓰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 갖고 that과 what이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교 대상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거. 네. 얘네들은 주목보로 쓰인다는 거. 근데 이제 하나 어려운 거 있어요. 소유격 쓰는 거 있어요. 소유격. whose. 사물에도 동물에도 whose를 써요. 이 질문 참 많이 해요. whose. 소유격. 소유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한국어에 없는 용법이거든요. 소유격이라는 거는 명사가 항상 나와야 되죠. 명사랑 같이 쓰는 겁니다. 명사 없이 단독으로 못 씁니다. 네, 그래서 명사 앞에 붙어서 쓰이는데 소유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 명사의 소유 주가 누구냐를 밝히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얘가 관계 대명사로 쓰인다는 거죠. 예, 이 who주가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who주가 붙은 이 명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그러니까 주목보어가 되는 건 명사죠. 명사가 되는데 who주가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하러 붙어주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문법 문제, 관계 대명사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whose, what, 네,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역시 나중에 제가 아마 문장을 하나씩 쪼개는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은 문제풀이 수업을 또 그것도 이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이제 지금 그 문법 문제풀이 수업은 이제 제가 즐겨서 하는 문법풀이가 그 편입영어 문법이거든요. 편입영어 문법 그때 거기서는 이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가 다 다뤄지기 때문에 그때 근데 그렇죠. 너무 일상적인 것들은 또 안 나오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다루어지니까 그거는 뭐 구상해서 또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얘는 이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가 비어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은 이 세 개 중에 뭔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 빠진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얘는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는 문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어나 목적어 보호처럼 얘는 그냥 완전한 문장, 주동 목보가 다 있는 문장에 나오게 되겠죠. 자, 역시 관계가 붙었기 때문에 접속사의 역할은 같이 하고요. 부사, 접속사가 이제 이 부사의 일을 같이 한다. 부사의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부사라는 게 뭐 얘도 이제 수식어잖아요. 뭐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주로 하는 게 얘네들 이제 품사 이렇게 세 개 여기다가 문장 전체 그 다음에 잘 안 다루시는 분야인데 전치사 구 수식 전치사 구 수식도 있죠. 요거는 이제 거의 뭐 일반 강의에서는 잘 안 다루는 여기 이제 제 수업 때는 꼭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거는 이제 역시 문장에서 보시면은 어떤 경우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부사도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사인데 왜 형용사절에 들어오느냐? 이런 질문 좋습니다. 부사가 왜 형용사절에 들어오느냐? 마찬가지로 선행사 똑같습니다. 선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사를 수식하러. 그러면은 이 부사가 수식하는 선행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부사는 이 부사처럼 이렇게 뭐 이런 걸 수식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선행사를 수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연 설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나 형용사나 뭐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 관계부사절이 쓰이는 건 아니고요. 언제 쓰이느냐? 장소, 방법, 시간, 조건 이렇게 됩니다. sorry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분사 구문이 되는 부사절과 착각을 했습니다. 이유죠, 이유. 지금 딴 생각하다가 잠깐 말이 엇나갔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마치 관계부사가 이걸 수식하는 것처럼 되네요, 그죠? 지울게요. 그러니까 부사가 수식하는 5가지죠. 부사가 수식하는 5가지. 수식하는 5가지가 이건데
글씨가 자꾸 미끄러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 판서가 잘 나오는 판서인데 자꾸 미끄러지네요. 관계부사는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관계부사는 얘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관부 이렇게 쓰고요. Where, how, when, why 이렇게 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점은 이 일반 부사들처럼 이런 걸 수식하는 게 아니고 요 관계부사는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유, 그러니까 뭐 그와 관련된 명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명사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장소가 place가 기본 장소인데 뭐 방도 될 수가 있고 room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school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장소를 가리키는 모든 명사가 대상이 되는 거죠. 방법? 방법은 좀 뭐 정해져 있죠. 보통 뭐 way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시간도 time으로 대표되고 이유는 이건 이제 reason으로 보통 대표되고 이 장소가 제일 좀 범위가 넓게 종류가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쓰임은 형용사절의 쓰임은 이런 구조. 그래서 이제 형용사절은 이 선행사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선행사의 존재를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인지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선행사 따라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종류를 정리를 하시면은 그러면 뭐 복잡할 게 없죠. 이 문장에 뭐 워낙 자주 등장하고 자주 쓰이는 파트라서 그리고 뭐 내용도 그렇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뭐 크게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없어서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순서가 접속사 대절에 대해서 이제 다뤄야 되는데 그 접속사 대절이 동격절 파트가요. 그게 이제 좀 논란이 많아요. 동격절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절이 아니거든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뭐 프라그매틱을 담당하는 학자들은 또 인정하는 게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대세는 그 동격절을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대세라서 그래서 그건 이제 좀 혼란을 덜 느끼시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순서를 일단 바꿨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된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왜 순서대로 안 다루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매우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안내 드렸습니다. 오늘 관계대명사 절까지 살폈습니다. 형용사절이요. 죄송합니다. 형용사절까지 살폈습니다. 감사합니다.